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이나 관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건설업 통계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건설업 취업자 수가 무려 12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5년에 있어서의 지금 일자리라든가 몇 가지 그 감소 현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표현하신 이재명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24년 이전에 이미 형성됐던 구조적 원인이 반영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전체가 약화되고 또 산업 중에 일정한 부분들, 우리가 강했던 부분들이 사양화되는 것까지 있는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령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난해 또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25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로서의 다운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절반의 책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나 이 중대재해법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건설업은 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적어도 어떤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초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정도는 넘어서야 하고 또 넘어설 수 있다는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어떤 돈이나 수익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으면 실제로 안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 네, 저도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표현은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로 인해서 220여 개의 건설업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이게 통계로 건설 노동자의 취업자 수가 12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놀라운 숫자가 어쩌면 두려운 숫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건설 취업자의 감소는 또 다른 걸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시장의 공정성을 추구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밤새도록 SNS로 수요를 억눌러도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 것이 건설과 관련한 또는 다른 것과 관련한 지표를 다운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쉽고 해결책 정책이 쉽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합적인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네, 지난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평양,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만들자, 이게 국내 언론에는 13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서울과 평양,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놓자라고 하는 제안을 중국에 가서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일단 남북 관계 등등이 다 이렇게 해결되면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복합적인 어떤 정치적 환경을 별도로
저희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던진 것이다 이런 뜻이신 것 같은데요. 그냥 던졌어도 미국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안이 있은 후 일주일 만에 소위 한미 무역협정을 이행해라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전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한미 무역협정은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최후 통첩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현출 장관의 로이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25% 관세를 마중 올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미중 갈등에서 중국 쪽에 무슨 제안을 한 게 미국을 더 격분시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기에 어려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총리가 파악하는 미국과 또 실제 미국은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것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는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시자마자 25% 관세를 맞을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돌아오는 순간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가 가는 것과 전혀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 25% 관세를 올리자는 메시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 및 핵심 측근들에 의해서 주로 대미 투자 입법의 지연, 또 투자 프로젝트의 지연, 납입 자금의 지연 등등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해서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25%를 실제로 실행하는 관보 개제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열차의 제한과 25% 관세를 연결하신 것은 너무 과도한 인과관계인 것 같고, 또 현재 25% 관세를 마치 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경우에는 낮추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PPT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가히 전방위적인 한미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시계 제로의 한미 충돌, 그동안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한미 충돌,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암울한 먹구름이 될지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저도 너무 여러 가지여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재 한미동맹의 현실적 진전을 놓고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느끼는 국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한미동맹이 균열했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하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현재의 한미관계의 진전을 저렇게 바라보는 비합리적인 진단은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